제가 안 그래도 MBC와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발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한 20분, 15분, 20분 분량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의응답이라든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유일영 이사님께 이제 그냥 이런 자리를 있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말만 듣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마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들으시는 내용은 아마 많이들 이제 단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좀 줄기를 꿰어볼 그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MBC를 그러면 장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요거의 역사적인 좀 우리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MB 시절 이명박이 후보 때부터 대통령 후보 때부터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그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2007년이죠. 2007년 대선 때 BBK 관련 의혹의 중심이었죠. 그때 많은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를 않았는데 MBC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증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MBC 및 몇몇 언론의 보도가 다 사실로 드러났죠. BBK가 본인 거였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주가 조작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MB의 범죄 행위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MB 캠프에서는 MBC의 보도를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왜곡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게 MB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대부분 다 예상하던 시기였죠.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당시 정동영 후보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그냥 검증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검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기자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니까 우리는 좀 목소리를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고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아는데 당시에 이 BBK 보도가 집중적으로 며칠 나가니까 MB 캠프에 있던 그 돌아가신 작고한 그 의원 누구시죠? 정두원 의원이 갑자기 정두원 의원이 있어요. 정두원 의원이 당시 보도국장이던 김성수 얼마 전 지지난번에 민주당 의원을 하셨던 비례대표 의원 하셨던 김성수 보도국장하고 경기고등학교 동창인데 찾아와가지고 캠프 내에서 MBC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지금 거세지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캠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동관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가 당선 후에 대변인이 되고 그 캠프에 있던 또 최시중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신재민 씨는 문화부 차관으로 와서 이 3인방, 방송 탄압 3인방이 이제 주요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인 2008년 5월에 PD수첩에 광우병 관련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MB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제가 그때 노조위원장으로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분명히 촛불 시위에 그게 잦아들면 사법 처리,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8년 8월에 방심위를 통해서 MBC의 사과 방송을 지시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엄기영 사장이 그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바로 안 받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해도 되는데 엄기영 사장이 쫄아가지고 8월 달에 사과 방송을 냅니다. 그때 노조랑 기자 PD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그 사과 방송을 못 나가게 테이프를 못 틀게 막 몸으로 막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조에서 못 트니까 옆 건물에 있는 계열사 건물에 가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 전파를 일로 끌어당겨서 PD수첩 시작할 때 사과 방송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방송이 나갔으니까 니네가 잘못을 인정했지. 이제 수사받아. 그래가지고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PD들이 잡혀가고 노조 엄기영 사장은 전혀 자기 직원들이 잡혀가는데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노조가 나서서 PD들을 숨겨주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다 잡혀가서 구속당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합니다. 물론 다 무죄 받았죠. 그리고 2008년, 2009년에는 또 미디어법 반대 총파업을 했는데 그때 MBC가 조금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 그게 MBC, KBS를 힘을 빼기 위해서 만든 조중동에게 방송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미디어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총파업을 해서 저도 그때 그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업무방해랑 뭐 등등등 해서 2년형을 구형받고 물론 실형은 받지 않았지만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2월에 결국은 엄기영 사장을 사퇴시킵니다. 박문진 이사를 바꾸고 나서 사퇴시키고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3월 2일 날 청와대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가지고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이게 이동관 청문회 때 나왔던 문건이고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나왔냐면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때 적폐 수사를 했거든요. 2018년에. 그때 이 MB 소유의 영포빌딩이라고 서초동에 있는데 그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수백 박스의 서류 중에 이게 나온 거죠. 즉 국정원이 MBC를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는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를 이렇게 정리해놓은 문건인데 이게 이동관 대변인이 그 당시에는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김재철 사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김우룡 박문진 이사장의 청와대 조인트 발언이 있습니다. 김재철이 청와대 불려가서 조인트 맞고 MBC 내 좌파를 숙청했다라는 유명한 발언이고 이걸로 김우룡 씨가 날아가죠. 사임을 하죠. 자, 이 문건 내용이 뭐냐? MBC 정상화 3단계를 규정하고 있는 첫 때는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로 개혁 기반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저처럼 자기들이 좌파로 찍은 노조 출신이라든가 뭐 박성재, 최승호, 그 다음에 진행자들 손석희, 김미화, 김재동 이런 인간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개혁 기반이 조성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 유도. 노조를 무력화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소유구조 개편. 그래서 언론 선진화. 이게 뭐죠? 민영화. 요 3단계를 제시했고요. 이것이 그대로 김재철 사장을 통해서 이진숙 기획본부장, 당시 이진숙 기획본부장에게 이어지는 이 민영화 음모가 실행된 거죠. 그래서 2012년 말에 이진숙이 MBC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서 민영화 논의를 하는데 그게 전화를 끊지 않았던 한겨레 기자의 폰에 녹음이 돼가지고 세상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동관, 최시중 이런 사람들 언론 정책을 총괄했고 다시 MB 정권이 왔는데 MBC하고 이런 갈등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이동관이 다시 윤석열의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간 거죠.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의 언론관, MB 정부의 대 MBC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국정원 서류가 아니라 이동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이동관이 모든 것을 지시했고 실행까지 하려다가 좌절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MBC를 KBS는 사실 되게 쉽습니다. 왜 쉽냐? KBS는 나눠져 있어요. 여기 유일호 기자님도 계시면 이 기자 PD 언론인들이 좀 이렇게
통일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도 여러 가지고 노조도 양대 노조가 좀 있고요. 3노조도 있고 뭐. 그런데 MBC는 좀 그렇지 않아요. MBC는 이렇게 아픔을 많이 겪었고 바닥까지 떨어졌었고 그 엠빙신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JTBC, 손석희, MBC를 떠난 손석희 선배가 JTBC로 가서 뉴스를 그렇게 올려놓고 MBC는 완전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때가 있었죠. 그게 이제 세월호부터 탄핵 때, 요 한 4, 5년 이 MBC 암흑기인데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뉴스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MBC 언론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과정을 거쳐 밖에서 봤고 해고됐을 때 복직해가지고 제가 보도국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JTBC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뉴스를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후배들과 토론을 많이 하면서 해왔고 특히 조국 장관 사태 같은 때에 MBC가 다른 언론하고 달리 냉철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BC의 언론인들은 사실 굉장히 일반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 그 단계를 그래도 좀 넘어서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권력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기계적 양비론에 빠지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이 돼 있고 학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MBC는 비판을 할 건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는 비판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도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MBC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이동관을 비롯해서 MBC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에 제가 사장이 됐거든요. 2020년 3월에. 근데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는데 2020년 3월 제가 사장 되자마자 열흘 뒤에 스트레이트에서 검사와 장모님이라는 이 특집 뉴스 3부작이 나갑니다. 3주에 걸쳐서 나갔어요. 우리 이용주라는 기자가 넉 달 동안 취재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사장 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박성재가 사장 되더니 드디어 저거 노조위원장 출신 저거 예전에 우리 이동관이 그랬겠죠. 해가지고 또 김은혜 홍보수석도 있었는데 김은혜는 저랑 동기거든요. 언론사. 뭐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넉 달 동안 준비한 기사예요. 스트레이트는 제가 보도국장 할 때 제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조차 윤석열은 문 정부의 총장이라고 옹호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MBC가 윤석열 장모의 범죄를 비판하고 그게 이제 무마된 것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거는 그냥 권력을 비판한 거예요. 센 권력을. 그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일지라도. 그런데 저쪽에서는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MBC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에 스트레이트 김건희 녹취록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MBC가 뭐 이렇게 가처분도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민주진영에서는 MBC가 오히려 김건희 보도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식으로 보시기도 했죠. 그리고 2020년 7월에 대통령이 된 직후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출장을 가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고 뭐 이것저것 막 지시를 하고 했다는 거를 보도합니다. 이게 최초의 스캔들 보도죠. 그리고 2달 뒤에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터진 거죠. 그것도 사실은 뭐 MBC 기자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기사를 쓰긴 했지만 너무 큰 사안이니까 140개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MBC만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날 그 직후에 강승규 지금은 그만두고 출마했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여권의 뭐 인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더 탐사의 녹취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 내용이 뭐냐면 MBC 앞에 가서 제발 좀 시위 좀 해라. MBC 저 새끼들 좀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MBC는 박성재 노조위원장 새끼가 장악한 이래 전라도 출신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대가리부터 말단까지 90%가 전라도 출신이야. 완전히 친문 좌파 선동 방송이라니까 이거 조져야 돼.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서 시위해야 돼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확인된 발언입니다. 녹취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MBC를 절대로 공영방송 언론으로서 자기네들 비판한다 하지 않고 그냥 전라도 놈들이 노조위원장 출신 사장하고 짜가지고 민주노총하고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악의적으로. 다 이게 이러니 MBC를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취재진 탑승기 못하게 하고 전용기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논문 표절을 또 검증 보도하고 최상병 사건 때 작년에는 MBC가 연속 특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 박정훈 대령의 전원도 MBC가 처음 보도한 겁니다. 잘 모르셔요, 이거 사람들. 이종석 장관이 그 호주 대사로 임명돼가지고 됐는데 출국 금지 상태다. 이것도 MBC가 한 거고 이종석을 따라갔어요. MBC가 공항에서 출국 장면까지 다 찍어가지고 호주까지 쫓아가서 막 취재했죠. 이게 마침 또 총선 때였지 않습니까? 총선 때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MBC의 원한을 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관을 보내고 이동관이 사퇴하니까 이동관이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고 했겠죠. 다시 믿을 수 있는 누구야? 아니 이진숙 전에 검사 출신. 누구죠? 김홍일. 예, 죄송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을 보냈다가 또 사퇴시키고 이진숙을 보낸 거죠. 이진숙은 원래 이동관 씨의 꼬붕이었죠.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 할 때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내부에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퇴해버리고 바로 탄핵당하니까 이 단기간에 빨리 MBC를 사장을 자를 박문진 이사들만 이렇게 하고 뭐 사퇴를 하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청문회 가서 망신당하고. 근데 이진숙은 내가 하겠다고 한 거죠. 왜? 이진숙은 대구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대구니까 대구라면은 내가 좌파 방송하고 싸웠다.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고 대구시장 출마도 했었어요. 이진숙 씨가 홍준표한테 경선에서 졌지만. 그러니까 이진숙은 야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아마 그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총대를 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MBC 장악의 목표가 있겠죠. 목표는 순치가 아니고 즉 KBS처럼 이렇게 말 잘 듣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파괴. 혹은 무력화. KBS는 박민 사장 체제에서 어느 정도 순치가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통일되어 있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MBC 민영화는 불가능해졌어요. 일단 총선에서 과반수를 실패했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일단 이걸 하고 아까 말한 3단계 중에 한 2단계까지 가보려고 하겠죠. 즉 이렇게 바른 말하는 기자들 다 자르고 진행자들 또 자르고 그 다음에 노조 무력화시키고 노조와의 협약 다 파기하고 그러려면 사장이나 이사들이 나중에 사법 처리 받을 각오를 하고 가야겠지만 아마 그런 또라이들을 사장으로 다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BC 내에는 지금 대통령실에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기획비서관을 하고 있고 주요 언론 관련 단체의 이 장을 이렇게 임명하고 대통령이 하는데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MBC 출신 최재혁이라는 사람이 가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이고 제주 MBC 사장을 했습니다. 그 김장겸 사장 때. 이 사람을 중심으로 MBC 출신 인사들이 다음 사장을 하겠다라고 내가 MBC를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뛰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MBC 출신이 사장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왜? 그 사람들은 MBC에 그나마 조그만 애정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가지고 충성하려고 하겠지만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뭐 스포츠 이런 거는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MBC는 드라마도 망가져야 되고 예능도 망가져야 되고 몸값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민영화하기가 쉬워. 그죠? MBC가 형편없는 회사가 돼야 국민들 신뢰도 떨어지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작품들도 개판이 돼야 MBC가 후진 방송국이 돼야 민영화하기도 쉽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MBC가 몸값이 세지고 잘 나가는 계속 방송으로 남아있으면 민영화 값도 되게 비용도 많이 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외부 극우 인사가 낙하산 사장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완전 또라이가 올 것 같습니다. 사장으로. 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법원이 제동을 걸어줬습니다. 이진숙이 박수. 제가 이거는 사실 전 이런 속담이 생각났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좀 전에 올렸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KBS는 MBC처럼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힘센 사장이 받으면 수신료 문제 해결해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노동조합에서도 극한 투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투쟁이 좀 쉽지도 않았겠지만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왜? 목줄을 죄고 협박을 하니까 수신료라는 목줄을 죄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약해요. 그래서 KBS에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지금 적골이 됐죠. 제가 뭐 자세히 말 안 하겠지만 다 아시는. 그런데 MBC는 수신료를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MBC가 수신료 받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MBC는 철저하게 광고와 사업 수익으로만 운용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한때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제 최승호 사장 때 다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 제가 사장 될 때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 5년째 흑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SBS도 적자인데 올해는 MBC는 흑자래요. 왜? 국민들이 인정해 주니까 뉴스가 잘 나가면 드라마, 예능, 스포츠도 다 잘. 이번에 지난번 월드컵도 다 MBC가 1등했고 올림픽도 MBC가 다 1등했어요. 왜? 거기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MBC 봐줘야지. 스포츠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사업도 유튜브도 되게 잘 나갑니다.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이 5억 뷰예요. 월간. 김어준 뭐 이런 거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유튜브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 시사 채널은 논평하고 분석하는 데는 능하지만 중요한 사건을 취재하고 탐사 보도하고 이런 거는 MBC처럼 훈련받은 기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로 제보가 오고 하는 거죠. 다. 저는 그래서 MBC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은 나 이제 MBC 안 봐도 돼. 김어준 보면 돼. 유튜브 내에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튜브에서 MBC 뉴스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간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짤이나 뭐 이런 게 다 MBC 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언론 최후의 보루다 MBC는. 그래서 MBC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MBC가 하니까 JTBC도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기자들끼리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JTBC도 1등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MBC한테 1등을 뺏겼으니까 우리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JTBC도. 근데 MBC가 망가지면 JTBC 저렇게 고개 쳐들다가는 작살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SBS는 이미 꼬리 내린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진숙이 임명된 날 방문진하고 KBS 이사들을 다 바꿔쳤는데 그거를 법원이
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줬습니다. 그 내가 여기 지금 결정문을 조금 훑어봤더니 조금 전에 훑어봤더니 역시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 말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2인 체제가 불법성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새 이사를 갖다가 오면은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1심 정식 소송에서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현 이사들을 유임해라. 니네들은 취임 못한다. 명쾌하죠. 근데 현 1심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니까 MBC는 시간을 꽤 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진숙이 대통령실에서 임명된 방문이사들 다 시켜버리고 새로운 꼼수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진숙이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가 만약에 뭐 판결을 막 일부러 빨리 한다 그러면 좀 되겠지만은 한 연말 정도까지는 시간을 번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도 민주당 쪽에도 막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자.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는 솔직히 쉽지 않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때 그놈의 그 언론중재법 이런 거 하지 말고 방송 3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민주당 민주진영에서 가짜 뉴스가 더 우선이고 MBC, KBS 문제는 뒷전에 있었던 이유는 10년, 20년 짓고 날 줄 알았지 않았을까.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KBS, MBC는 좀 그런 권력에서 자유로운 정말 좋은 언론이니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고 이 시민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괜찮은 꼭 무슨 좌파, 진보 혹은 우파 이런 거 떠나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인이 사장이 되는 경영 감각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만약에 벌게 되면 이제 벌었으니까 그렇게 민주당 쪽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 있을 때 합의를 좀 해가지고 좀 새로운 방송 3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보수적인 사람, MBC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수층도 저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 정도 하면은 정권의 그 입김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다만 사장 뽑을 때는 사원들의 어떤 의사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사원들이 뽑을 수도 없지만 사원들 대표도 좀 참여하고 이런 구조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조금씩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행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간을 몇 달 벌게 됐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헌재가 빨리 이진숙 탄핵을 기각시켜버리거나 하면은 의외로 위기가 올 연말쯤 다시 빨리 올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하고 같이 여야가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거를 협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가지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이렇게 협상이 돼서 이렇게 해야 우리 공감연대 어르신들이나 우리 MC모라고 또 언론계 언론 선배님들하고 시민단체분들이 MBC를 지키는 시민 모임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길바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판결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MBC 언론인들도 힘들겠지만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이거 하면서 후배들 뒤에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MC모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선배님들이 나오라고 해서 제가 당분간은 전직 사장을 했기 때문에 최승호 사장하고 저는 시민 모임인데 우리가 앞에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집회 같은 거 하시면 뒤에 가서 열심히 서서 구호 외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답하기 힘든 얘기지만 하셔가지고.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엄기영 사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뇌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냥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균형적인 언론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 예,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MBC 기자들은 대통령 비행기에 타지 마. 취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 왜? 대통령 비행기가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 전용기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리고 운영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짜로 타지 않아요. 기자들이. 다 돈 냅니다. 예. 다 돈 내요. 언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가 그걸 제가 할인받지도 않고 다 몇백만 원씩 내고 가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왜 타라 마라 결정하는 게.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때. 예, 그때 민변 회장님께서 우연히 제가 무슨 모임에서 만났는데 제가 헌법소원 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만약에 위헌 판결 받으면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엄경 사장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엄 사장이 처음에는 엄 사장이 딱 2년을 했는데 2년하고 조금 더 했는데 첫 해는 대통령이 노무현이었고 두 번째 해에는 MB였습니다. 아니다. MB 시절에 죄송합니다. MB 시절에 2번을 했어요. 2년을 앞에 초반에. 첫 해에 이 촛불 막 이렇게 일어나고 할 때는 굉장히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조 현장이었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 시위 상황 같은 거 하고 내가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노사와 힘을 합쳐서 정권에 이걸 막아내자 이런 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역시 배짱이 없다. 엄기영 사장은. 그래가지고 좀 칼이 들어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사퇴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버텨야 되는데 그 사퇴하면서 또 노조가 막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열심히 싸우라고 또 화이팅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으로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광재 씨하고도 친하고 그게 이광재 도지사의 그 보궐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재 씨하고도 강원도 선후배라서 친하고 또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오래 했고 앵커도 오래 했고 이렇게 사장도 했고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발이 넓은 건 좋은데 민주당에서도 강원도지사를 추천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야당으로는 못 나간다. 이런 말을 사석에서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당으로 나간 거예요. 여당에서는 자기가 MBC 사장으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강원도 지사로서는 괜찮으니까 그걸 또 덕축 받아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후배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인데. 예. 그리고 이번에 박무진 이사를 또 지원하셨어요. 예. 그럼 괜히 지원했겠습니까? 아마 이진수가 전화라도 한 통 했겠죠. 나 지원하면 뽑아줄 거냐고. 아마 뭔가 립 서비스를 들었기 때문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순진하고 좀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판단력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팽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말년에 흉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도국장 할 때 그 보도국장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김연경 씨가 정치부였는데 새로운 정치 뉴스를 해보겠다고 그 정치부장은 지금 저랑 같이 해고됐었던 박성호 씨 지금 방송기자연합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꼭 정치부에서 이렇게 여야 뭐 이런 공방이나 취재하고 뭐
국회의원들 말만 취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해봐라 해서 밀어줬던 보도가 그 보도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고 심지어 이거 이제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자료를 취합하신 거를 우리가 들고서 막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같이 국감 때 해줄 의원들을 찾았는데 교육위 의원들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게 힘이 세니까 쫄아가지고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걸 해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박용진 의원 그것 때문에 스타 되고 대권 후보도 가고 그랬죠. 네. 네, 지금은 뭐 또 마흔 또 비판을 많이 받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했던 네. 모든 저희 공무원 후배들이 네. 다 자천돼가지고 다 있습니다. 본인을 파.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옳은 일을 하다 보면은 정권을 불문하고 일이 공무원들이든 언론인이든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금 두 개 사안을 약간 착각하셨는데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 이사를 늘리는 거는 방문인 이사를 구성하는 얘기고 뒤에 국민이 뽑자는 거는 사장을 뽑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방문인 이사를 구성할 때 21명으로 좀 늘려놨는데 이 방송 3법에 그게 허점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해가지고 9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 낫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 거고 저는 많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KBS도 마찬가지고 방문진 이사를 뽑을 때도 국회를 배제할 수는 없고 국회에도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시민대표와 직능단체 대표, 그 다음에 이 사원 대표, 또 시청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제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학자들만, 전문가들만 좀 괜찮은 사람들을 김광동 같은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되겠고 괜찮은 사람들만 뽑아서 하면은 저는 뭐 적절한 안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그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장을 뽑을 때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건 제가 그렇게 두 번째 연임을 시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다른 이슈인데 그때 방문진에서 룰을 조금 잘못 만들었어요. 1인 2표제를 한 거예요. 1인 2표제를 했는데 3명이 예선에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여론조사 업체가 150명을 시민들을 선정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당시에 그 여당 이사들이 주장하는 업체를 양보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표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보니까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증거는 없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1인 2표제를 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하던 대로 MBC를 뉴스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저를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완전히 저랑 반대해 놓은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약간 중간자적인 포지션을 취했어요. 근데 1인 2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자적인 사람이 1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 후보 중에 한 표라도 더 나오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제가 아주 극소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제도냐. 그냥 1인 1표를 하면은 1등 아니면 2등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이 MBC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MBN 사장 뽑을 테니까 와라 그러면은 MBN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서 2시간 정도 서로 토론하고 뽑는 건데 문제는 그 당시 저를 연임을 못하게 하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한 석 달 전부터 박성재는 횡령, 배임, 탈세 혐의가 있다.
우리 내부에 70명짜리 노조가 있습니다. 제3노조라고. 거기서 저를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걸 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공격을 하면 기사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BC 후보가 있는데 저는 검색하면은 다 그런 기사만 나오고 이 둘은 기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용마 기자가 주장을 했지만 그 취지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운영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표본을 많이 늘릴수록 그리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MBC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고 그 중에는 그냥 무작위로 뽑지 말고 전문가와 MBC 사원 대표들도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국민들이 뽑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떨어졌다고 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진숙은 저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제 생각을 딱 말씀드리면 괜찮은 선배였습니다. 괜찮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자로서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전쟁터에 가서 뭐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몸을 던져서 취재했고 갔다 와서도 일을 가지고 굉장히 매섭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90년대 중반에 제가 입사하기 직전인데 그때 낙하산 사장 또 물러나라고 YS 때 파업을 했는데 그때 손석희 뭐 이런 사람 다 구속됐죠. 그죠? 근데 맞다. 노태우 정권 말기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구속되고 막 그 유명한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파업 때 이제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막 소문이 퍼지니까 경찰을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기자들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기자 PD들이. 그때 끝까지 남아서 단식을 했던 나중에 다 술 먹으러 가고 뭐 이제 피곤하니까 막 지쳐서 막 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하다가 일주일 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세 명이 바로 최문순 전 노조위원장, 이진숙,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저랑 같이 보도본부장 하셨던 정영일 선배. 이 세 분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노조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문순 선배가 사장이 된 다음에 이진숙 기자가 워싱턴 특파원을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을 최 사장이 보내준 거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엄기영으로. 근데 엄기영 사장 체제 내에서 이진숙 기자가 보직을 받지 못했어요. 본인이 워싱턴 특파원까지 하고 이제 20몇 년 정도 해가지고 기자가 돌아왔는데 그럼 정치부장도 하고 막 경제부장도 하고 기자들이 좋아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임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 분노에 차 있던 상황에서 김재철 사장이 딱 와가지고 홍보국장을 딱 시켜준 거죠. 국장으로 바로. 부장 한번 살짝 거치고. 그 순간 저는 그게 변심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럼 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정반대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과 다른 신념을 제가 추정할 수 있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자기의 신념보다 출세욕, 입신양명 이런 욕구가 더 심하면 이진숙 선배는 MBC 최초의 여자 사장이 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석에서. 우리는 그때 좋다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여자 사장 나오면 선배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좋죠. 라고 저도 이렇게 격려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름 와인 좋아한다고 청문회에 나왔잖아요.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면이 하나 있었어요. 후배 하나가 뭐 상을 탔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연수를 간다든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밥을 사주는데 여의도의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서 안 사줘요. 꼭 63빌딩 그다음에 뭐 국민일보 있는 그 고급 이런 데 가가지고 비싼 와인에다가 사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청문회 보고 저렇게 또 비싼 데 가가지고 로비를 했겠구나 자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신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출세요. 뭐 그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스템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면 자기 미련 없이 버리고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 기간 시민단체 활동 기간이 좀 긴 분들을 그 자격 요건을 두자라는 제어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민주당이든 여야 합의로 뭐 특위 같은 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를 논의할 기회가 생기면 저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예. 국민 참여 역시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또 있어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공영방송사장은 저렇게 뽑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니까 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한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는 민주당하고의 핑퐁 게임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왜냐 민주당이 작전을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한 발짝 늦어요, 민주당은. 왜냐 장관 탄핵을 발의해서부터 이 통과까지 24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해버리고 사퇴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잖아요. 이진숙은 근데 사퇴를 안 했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어떤 고려가 있었냐면은 올 연말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7, 진보 2로 바뀝니다. 지금 5대 4인데. 예.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재판관들이 다 바뀌어요, 가을에. 예. 그래서 7대2가 되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제일 중요한 MBC, KBS 이사를 임명했으니까 그럼 뭐 6개월 동안 그냥 기다리지라고 한 거죠. 설마 이번에 가처분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근데 가처분이 이번에 인용됐기 때문에 거꾸로 그 판단이 이제 자기 다리를 잡은 거죠. 안 그러면 사퇴를 해버렸으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해서 이사들 싹 사퇴시키고 다른 극우 인사들을 그래도 또 탄핵 이거의 공방을 거치겠지만 조금이라도 법원의 이걸 덜 받는 방법으로 했을 텐데 아마 지금 일이 상당히 꼬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대통령실이랑 방통위 반응을 보니까 항고심을 기다리겠다라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일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가처분 항고심은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안하고 좀 달라서 가처분이라는 거는 1심에서 대부분 행정법원이 한 대로 되고 고법위에서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진숙 씨가 그렇게 무리해서 한 거는 그냥 그거 하라고 자기를 방통위원장 시켜준 거니까 그것만 다 하면은 된다. 그리고 그 지시는 이동관 씨가 다 했을 겁니다. 예. 이동관하고 원래 팀으로 같이 일한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동관이 근데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동관하고 최재혁, 아까 말한 최재혁 씨하고 알력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미는 사람을 막 집어넣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진숙이 고생을 좀 했다는 정보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진숙은. 예,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